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31차 현배영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새로운 평소에 좀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 아시죠? 거기에 K 헬스 미래 추진단의 성경 단장님께서 의사가 바라보는 의료 산업 그리고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성경단장님은 고려대 의대 교수님이시고 의무기획처장님부터 해서 오송천복단지 이사장, 그리고 식약처 의료기기위원회 민간위원장, 그 다음에 국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고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계시고 지금은 K헬스 미래추진단장으로 계십니다. 예,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정보부터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눈에 저희들 사업을 이해하실 수 있는 동영상을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R&D 과제 성공률을 아시나요? 최근 5년간 국내 정부 지원 R&D 과제 성공률은 무려 98% 이상입니다. 이렇게 높은 성공률은 국내 연구진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었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연구만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국방고득연구계획국 다르파와 같은 도전혁신형 R&D를 통해 성공률 15% 이하의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고위험 고부상 고임팩트 성과가 나타나는 연구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R&D를 통해서 미국은 인터넷, GPS, 스텔스 기술, 최근 코로나 백신 기술까지 세상을 바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과제 성공률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가 대부분 논문, 특허 수준에 머무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기존의 추격형 R&D 체계 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건강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2024년 KS 미래추진단을 출범시켜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KS 미래추진단은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담대한 도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고비용 고난이도나 성공 시 파급 효과가 큰 국가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합니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고 보건안보를 지키기 위한 5가지 임무를 설정하였습니다. KS 미래추진단은 첫 번째, 백신 치료제 주권 확보로 보건안보 확립, 두 번째, 암, 희귀, 난치 질환 등 미정복 질환 극복, 세 번째, 바이오헬스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초격차 기술 확보, 네 번째, 초고령 사회 대응 지속 가능한 복지 돌봄 서비스 개선, 다섯 번째,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혁신 기술 확보. 이 5가지 핵심 임무를 통해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염병이나 생화학 테러 등 범정부적, 전사회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합니다. 두 번째, 암 예방 백신, 희귀 난치 질환의 원인 규명과 치료제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미정복 질환을 극복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웨어러블 돌봄 로봇과 모바일 병원 등 복지와 돌봄 기술을 고도화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 의료 접근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지역 완결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합니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는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전, 혁신, 안보.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고위험 고난이도의 연구를 수행하며 성공 시 파급 효과가 큰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난제에 도전합니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는 과제별 특성에 따른 연구비, 연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마일스톤 점검을 통해 과제별로 선정된 연구 수행 기간을 단계별 재구성합니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물은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림으로써 국가보건 안보를 지킵니다. 한국형 아르파-H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매니저, 일명 PM이 프로젝트 기획 및 과제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PM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역할, 프로젝트 기획. 보건의료 임무 해결을 위해 도전적 문제 후보군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도전 혁신형 과제를 기획합니다. 두 번째 역할, 선정, 평가, 관리. 선정된 과제에 대해 독창적이고 과감한 지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실시합니다. 세 번째 역할, 마일스톤 관리. 연구 과제가 목표하는 방향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네 번째 역할, 성과 확산.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해 중복성이 낮고 국제 경쟁력이 높은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여 우수한 특허를 창출하고 확보하도록 지원하며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즉 한국형 아르파 H 프로젝트의 PM은 연구자나 개발자가 아니라 과제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버추얼 CEO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국형 아르파 H 프로젝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물에 대해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지 않고 기존의 목표한 바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을 명분화해 임무 해결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과정으로 삼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들이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에 몰두하고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건의료 연구 혁신을 통해 미래 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K-헬스 미래 추진단. 볼드 무브, 베터 퓨처. K-헬스 미래 추진단.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사업을 한마디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보건의료 영역의 도전적이고 혁신형 연구개발 사업, 속칭 다르파형 사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바이오헬스 영역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프로젝트, 아르파 H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아르파 H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달파 사업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의 아르파 H 사업을 이해하고, 한국형 아르파 H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도전 혁신형, 소위 말하는 달파형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앞으로 사업군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달파입니다. 달파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르파에서 시작을 했다가 D라고 하는 디펜스가 들어가면서 달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설립의 배경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1957년도에 당연히 미국이 소련보다 앞서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미국 시민들한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소련이 우주에 인공위성을 먼저 띄웠던 겁니다. 그게 스푸트니크호였었죠. 그래서 그것이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과학기술, 교육, 연구 모든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58년도에 달파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나사가 창립이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출발은 아르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가 디펜스 요소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냉전이 점점 강화되면서 달파로 이름이 바뀌고 진행을 하다가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그때부터 바이오 기술에 투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BTO, Biological Technology Office라고 하는 것까지 신설이 됐고, 이 달파의 바이오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가 바로 2013년도에 mRNA 백신 개발을 하겠다고 들어온 모더나를 선발해서 지원했던 것입니다. 역시 달파의 미션과 지원 영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다. 그리고 디펜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적국에 대한 기술적인 충격을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파의 국방 목적으로 개발이 됐던 것이 민간으로 스핀오프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졌죠. 예를 들어서 알파넷에서 출발한 인터넷이라든가, 위성 신호로 한 군인들의 움직임을 연구했던 결과가 GPS로 활용이 된다든가,
구글 맵, 시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닥터 듀가는 바로 그 직원 3명밖에 안 되던 모더나를 지원을 해서 mRNA 백신을 개발에 성공했던 그 당시의 디렉터였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 그것을 what if라고 그러는데 그 what if 중에서도 too big what if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더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뭐 DNA 백신 개발이나 사백신 개발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립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이미 다 팬데믹은 지나가고 국민들은 다 사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겠죠. 만일에 이거를 몇 주 만에 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what-if의 질문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다루파의 BTO의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파-H는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아까 제가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비드-19이 팬데믹으로 들어왔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망률과 공공보건이 완전히 뚫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이것을 21세기 스푸트니크 쇼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은 NIH라는 싱글 가버넌스가 있습니다. NIH 이외에는 보건의료를 R&D를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뭐 대한민국은 굉장히 전 부처가 다 들어와 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부처 간의 컨트롤 타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NIH는 싱글 가버넌스면서 1년에 40조, 50조가 넘는 바이오 의료 R&D 예산을 쓰고 있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코비드-19 팬데믹이 터지니까 일체 대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성이 나온 게 바로 NIH가 관료화됐기 때문에 이런 주요 질환의 대응을 위한 위험 감수를 하지를 못한다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결과가 최근에 들어서 NIH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연간 50조 이상의 R&D를 보건의료에 퍼붓고 있는데도 이런 걸 해결을 못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공중보건 의료가 굉장히 처져 있는 것을 본 것이 21세기 스푸트니크 쇼크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에 스푸트니크 쇼크 때 만들어졌던 달파 모델을 그 스피릿을 DNA를 헬스 영역에 도입을 하자라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엄청난 돈을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통령도 바뀌고 디렉터도 바뀌었지만 이게 초기에 알파-H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나왔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쪽에 대통령의 메시지, 바로 오른쪽에 디렉터의 메시지. 근데 디렉터가 첫 마디로 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알파-H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업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래서 자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적인 난제를 최단 시내에 극복하겠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출범을 했고 여러 가지 큰 미션 방향성 중에서 뭐 난제가 있겠죠. 뭐 질병도 극복해야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료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모든 국민들한테 자국민에게 똑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국가 R&D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그것이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는 국내 자국민의 국내 내수 시장을 하나의 시장 리임버스하는 기회로 가져갑니다. 근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백신을 개발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백신 한 바이얼에 10만 원씩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1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살고 1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얘기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공공 목적을 위해서 IP를 회수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 안보를 지향하는 이런 R&D가 되겠습니다. 뭐 NIH 안에 조직으로 들어가는 있지만 상당히 그 자체가 인디펜던트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이클이 이렇게 기획, 평가, 성장, 상용화까지 가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형 알파-H 프로젝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의 위기가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요새 최근에 의정 사태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필수 의료의 문제, 또 경제적인 부담,
글로벌 경쟁 문제, 바이오 경쟁은 거의 패권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하게 선도 국가 간의 경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국가는 5개의 메이저 이슈, 미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백신 치료제 주권을 확보해서 보건안보를 확립을 해라. 우리가 백신하고 치료제, 지난 팬데믹 때 성공적으로 방역은 성공했지만 백신 치료제는 못 만들고 결국은 끝났습니다. 앞으로 또 한 번의 팬데믹이 온다고 하면 백신 치료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온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자기 국민들을 다 해결하고 남는 잉여분이 생겨야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국민들은 대책 없이 팬데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미종복 질환이 있습니다. 미션 2번에. 근데 이 미종복 질환 중에서도 특히 희귀난치성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시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민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환자가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밖에 없는 경우는 민간이 그 시장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임버스가 할 거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그런 국민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희귀 난치성 중심의 미종복 질환을 극복하자는 게 두 번째 미션이고,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패권주의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뭔가 미래 신기술 내지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한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나라에서 이것을 어떻게 복지돌봄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의료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 필수 의료 문제는 지금 의정 사태에서도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필수 의료 지원도 잘 하지 않고 지원해도 지방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혁신 기술을 쪽으로 한번 R&D 측면에서 확보를 해보자 라는 5가지 미션을 줬고, 이 각각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이런데 미래는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단에 저희가 3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센터장들이 임명하고, 저희를 상급 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특위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미션별로 예산은 크게 1조 약 1,600억 정도, 보통 1조 2천억이다 9년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2개로 되겠죠. R&D 예산이 있고 운영 예산이 있을 겁니다. R&D 예산 규모로 따지면 대개 4.5년에 180억 정도 과제 하나당 규모로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기존의 R&D 사업과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은 뭘 개발하겠다는 거냐? 의료기기냐? 약품이냐? 혹은 서비스냐? 저희들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떤 목표 기술이나 목표 제품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난제입니다.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과제를 평가를 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기존 방식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3개의 인프라 전략과 4개의 실행 전략을 세웠고요. 전략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기획 부분의 전략 1번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떤 기술 개발, 어떤 제품 개발은 저희들하고 직접 되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하는 사업단이냐? 도전적인 문제를 사회에 던지는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1번 스텝은 도전적인 문제를 발굴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도전적인 문제를 확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의 필드에다가 이 도전적인 문제를 올해는 해결하기로 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브로드하게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의료기기일 수도 있고 약품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RFP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BAA라고 표현을 합니다. 브로드하게 도전적인 문제를 공시를 하고 이걸 해결해 보십시오 하고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달파형 사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일마이어 질문법입니다.
달파형 사업은 하일마이어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일마이어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과제를 선정하건 기획을 하건 평가를 하건 관리를 하건 모든 단계에서 하일마이어 질문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제를 아주 참신한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오신다면 저희들은 그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전문 용어로 쓰지 말고 짧게 목표를 분명하게 말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 무엇을 한다는 거는 그 연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느냐 이러한 질문이 들어가는 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전적인 문제를 상시 발굴하고 항상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 도전적 문제를 저희들한테 제시하라라는 게 있고 거기에 가면 서식이 딸려 있습니다. 컨셉 페이퍼, 정보 이용 동의서, 그다음에 도전적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그걸 홈페이지로 접수도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이메일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항시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발굴이 된, 그러면 굉장히 많은 미션별로 수십 개의 그런 제안이 들어오겠죠.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3P 테크, 세 개의 P를 이용한 빅데이터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가 데이터를 검증을 할 때는 되게 논문하고 특허는 반드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은 프로젝트 분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혹시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미 어느 정부라든가 어느 민간단체에서 펀딩을 해가지고 진행된 프로젝트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은 디멘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좀 사용료가 비싸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일단 유사 중복은 걸러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논문이나 특허 안에 보면은 반드시 뭔가 정량화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시장 분석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도전적 문제가 제안된 것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PM들한테 넘겨드립니다. 그러면 PM들은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문가 그룹을 통해 가지고 하겠죠. 그런 다음에 올해는 예를 들어 미션 2번은 올해는 이것을 사회적 난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분들을 제안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과제로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굉장히 어떤 지원자마다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도 다를 수 있고 방법도 다 다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때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바로 밑에 있는 4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냐?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목표나 방법론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 파급 효과,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떤가?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는 이게 정말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한 거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과제 하나당 한 팀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게는 2팀, 많게는 4팀을 선정을 합니다. 그 4팀이 같은 경쟁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4팀이 각각의 목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과제를 관리에 들어갑니다. 보통은 뭐 5년 과제 그러면은 과제를 주고 5년 있다가 한 거 가져와 봐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업은 기획 평가 관리 방법이 다르고 과제 관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 과제는 결과를 평가하는 과제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과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 평가를 하는데 어떠한 일정한 마일스톤에 도달을 했을 때 아까도 만약에 4팀이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면 거기서 탈락 과제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섞습니다. 4개 팀에서 장점을 따가지고 새롭게 한 팀을 만들어라. PI도 바뀌겠죠. IP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합의해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못 들어오겠다? 그럼 빠지면 되고 이걸 도저히 개개의 팀별로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 팀으로 합쳐서 3팀을 만드십시오. 못하겠다? 그러면 과제는 노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고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것을 PM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는 실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든지
아니면 성공을 위한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저희 과제만의 특성이 아니라 이 앞으로 사업의 전체 사업군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출구 전략도 물론 써야 되겠죠. 이 출구 전략을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것도 PM들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4.5년에 180억짜리 과제를 1년에 10개씩 매년 뽑아낼 겁니다. 과제 하나가 거의 사업단, 준사업단 규모의 그런 규모의 사업단을 10개씩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위 사업으로 보면은 단군 이래에 제일 큰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과제의 규모는 4.5년에 180억 과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약을 하나 개발을 할 때 10년에 1조가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4.5년에 180억을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것이 저희가 끊임없이 PM들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적절한 출구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면은 PM들이 펀딩도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기술 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글로벌 협력도 해야 될 겁니다. 이 모든 거를 총괄적으로 굴고 나가는 것이 PM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M은 과거에는 프로젝트의 PM, 그러면 연구자, 개발자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 다르파형 사업의 PM은 국가 예산을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이면서 이 전 과정을 관리하는 Virtual CEO다라는 표현이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M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여기 보시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 추진력, 창의성, 협업, 그 다음에 투명한 관리, 도전성, 소통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PM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사업을 특징을 3가지를 준다 그러면 역시 제일 중요한 게 PM 중심의 혁신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와 용인은 실패를 허용하는 도전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달파형 사업의 미국의 경우에는 성공률을 15% 이하로 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R&D 성공률은 98, 99%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의 특징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이 실패해도 좋으니까 도전해봐라 라고 하는 첫 사업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유연성과 또한 적시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도 유연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적시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16년도 예산을 신청을 저희가 국가위에 올렸죠. 그 회의에 갔더니 위원들이 저희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2016년도에 어떤 R&D를 하시겠다고 이 예산을 신청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는 2015년도 R&D도 과제도 뭘 할지 모릅니다. 저희가 던지는 거는 사회적 난제를 던집니다. 그 난제에서 선정되면 이것이 개발되겠다고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R&D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이러한 노력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추진단은 작년 3월 1일 날 발족이 됐습니다. 사무실은 4월 달에 입수를 했고 저희들 사무실 잘 돼 있고 회의실 아주 좋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6월 달에 첫 PM을 뽑았고 개소식을 7월 달에 했고 정신없이 달려와서 작년 12월 달까지 첫 해년도 목표인 10개 과제를 무사하게 다 런칭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금년 7월까지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달리고 있고 내년에는 신규 과제는 내년 7월 달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예산이 또 2차년도가 나가면 3차년도는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완성도 있고 좀 더 경쟁력 있는 과제가 지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작년에 저희가 10개 과제 이렇게 미션별로 2개씩 과제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했던 건데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신 비축 기술은 비축은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뒤면 다 파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초장기 비축 기술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예산도 매년 수천억의 백신 구입 예산도 세이브할 뿐더러 유사시에 10년치 볼륨을 가지고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백신의 탈집중화 생산 시스템,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팬데믹이 또 오면
이니셜 도주에 5천만 도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5천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5천만 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분산 생산을 해보자라는 것이 2번 과제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 제안이 됐을 때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보다 2년 전에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한번 시도를 했더라고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봤더니 그 나라가 자체 백신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입 백신을 가지고 자체 생산을 분산해서 하겠다 그러면은 거의 100% 식약처 인허가에서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 질병청에서 국산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질병청장님을 만나 뵈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3년에서 5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 탈집중화 생산 시스템 구축 쪽에다가 매진을 하겠다. 만일에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 우리와 같은 비슷한 규모의 작은 나라들한테는 굉장히 어필을 할 겁니다.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이런 그 10대 암 조기 판별, 그 다음에 콜드 튜머,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또 우주의학이라는 거 있죠. 이 우주의학은 또 저희들은 뭔가 우주의학을 던지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연구자와 기업들이 이 우주의학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란 거는 저희가 이 과제를 딱 작년에 런칭을 했더니 미국 알파H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2025년도에 미국의 알파H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하자라고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들끼리의 상호 연구는 얼마든지 아이디어 공유하고 여차하면은 논문의 이름도 넣어줘도 되고 누가 먼저 연구 결과 잘해서 논문을 먼저 내느냐의 싸움이겠지만 이거는 국가 IP, 국가적인 IP 관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너무 함부로 다 열지는 말고 정확하게 주고받을 것을 계산을 해서 공동 협력하는 방안으로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인체 모사 기술, 멀티모달 근감소증, 이 근감소증 치료 기술은 이미 약도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을 채택한 이유는 딴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의 근육량을 늘리는 약품은 근육은 늘어납니다. 근데 그 근육이 기능을 못 합니다. 근육의 볼륨만 늘어나는 거죠.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려면은 근육의 신경이 접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뉴로머스쿨러 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은 근육과 신경 간의 접합 부분에 타겟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 디지털 돌봄, 그 다음에 지역 완결형 이송 시스템, 중환자, 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이 작년에 나갔던 사업들입니다. 미국이 저희들보다 2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23개의 프로그램을 미국 알파H가 도출을 했죠. 제가 미국 알파H가 출범을 하는 것을 보고 첫 사업이 무엇이 나올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거국적으로 시작할 거라면 야, 첫 사업 정도는 그래도 뭔가 우주 공간에 달나라에 병원을 정도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첫 번째 사업이 관절 재생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안에 23개 과제를 하나씩 뜯어다 보면 그렇게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아래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그 나라의 의료제도, 인허가 시스템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서 물려 돌아가는 거. 어찌 보면은 진짜 브라이트한 한국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끝까지 가는 과정에 규모의 경제에서 제가 좀 부족한 것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쪽으로 가면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알파H의 초대 디렉터를 했던 르네의 경우에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리크루트하고 있었던 중이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잠깐 좀 번역을 해봤던 거고요. 그렇게 크게 많이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야심차게 했던 미국의 알파H, 그리고 한국형 알파H는 우리가 미국의 알파H를 모델링을 해서 미투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급격하게 바이오 이쪽 분야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바이오,
헬스 이런 부분에 엄청난 연구비를 거의 뭐 절반 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알파-H의 초대 단장인 르네가 원래 임명이 될 때 4+4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만에 정권이 바뀌면서 해임이 됐어요. 사임도 아니고 해임을 파이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임되는 르네가 맨 마지막에 페이스북에다가 길게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도 뭐라고 썼냐면 알파-H가 알파-하드가 될 거다 그러고 툭 쓰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알파-H를 해체할 거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 알파는 원래 헬스가 앞에 붙어서 하르파라는 설립이 트럼프 대통령 때 제안이 됐던 사업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밥 라이트라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면서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이분이 이걸 제안을 했고 다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었던 건데 2020년도에 대외한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설립 백서가 만들어졌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알파-H를 내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뿌리가 트럼프에서 출발은 했고 그런데 계속 들리는 소문은 알파-H 없앨 거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바르다라는 조직과 알파-H를 합쳐서 오피스 오브 헬티 퓨처라는 걸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2026년도 R&D 예산 신청을 하면서 이 부분은 NIH 예산 부분입니다. 얼마죠? 17조를 삭감하는 예산을 올렸어요. 그 배경은 뭐냐면 NIH가 미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라는 전제부터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센터들을 5개 바디로 몰아라.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H 프로젝트는 유지한다입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뭐 미국의 우리나라 연구재단 같은 그 조직이 있죠, 미국에도. 그런 거에 예산 절반, NIH 예산이 17조를 삭감 이루고 있는 상황에 알파-H의 조직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큰 메시지입니다. 저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언론에다가 칼럼을 썼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사업이 보건 안보를 지향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굉장히 기대치가 엄청 높은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는 노벨상 하는 사업, 셀 네이처 사이언스에 논문 내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은 반도체 사업을 대체할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을 찾은 보건 경제 사업도 아니고 저희들은 국민들의 건강 안보를 위협하는 난제를 해결하는 보건 안보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을 한번 해봐라 라고 예조를 해줘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실패했다라고 비난하는 순간 저희들은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적인 컨센서스나 사회적인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고 또 이런 혁신 생태계, 저희들 같은 R&D 기획평가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혁신 생태계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지역적인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협력하고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다른 사업단과 또 다른 도전혁신형 사업단 내에는 앞으로 사업단, 본부처 사업단들과 필요하다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면 이어달리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규모의 경제 부분입니다. 저희가 9년간 1조 2천억 규모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알파-H는 작년 한 해에 3조 이상의 돈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는 작은 내수 시장, 또 특히 우리 바이오헬스 영역의 산업이 굉장히 일천합니다. 대한민국은 대기업이 0.5%, 거의 대부분이 중소영세 기업, 그리고 글로벌 바이오헬스 기업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 이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PPP, 그 다음에 글로벌 협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글로벌 협력 전략입니다.
지금 보시면 글로벌 바이오 헬스의 시장 규모는 앞으로 향후 5년간, 이거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앞으로 5년간 글로벌 시장은 43% 이상 성장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늘어납니다. 국내 바이오 헬스 시장은 글로벌 시장보다 훨씬 크게 늘어납니다. 5년 내에 현재보다 71% 이상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륙별로 바이오헬스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우리 북미 시장,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미 시장의 규모가 글로벌 시장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헬스 시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디맨드 요소입니다. R&D는 서플라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미국이 바이오헬스 R&D 영역에 이러한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다. 우리가 바이오헬스 R&D를 좀 더 강화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시장에 들어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달파 그리고 거기서 출발한 알파-H와 같이 선도 국가들이 저희들과 비슷한 도전 혁신형 모델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일본의 에이메디의 문샷 프로그램이라든가 영국의 아리아, 독일의 스프린트, 유럽의 EU의 제다이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 같은 혁신 도전형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 중에서 달파나 아리아, 스프린트, 제다이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달파 모델이며 그 안에 바이오를 하고 있는 요소인데 미국이 유일하게 헬스를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빼냈고 저희가 유일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희들하고 공조하자고 격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 공조할까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줌 회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혼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파트너로 하자. 그런데 미국이 만일에 예산을 줄인다면 오케이, 그러면 유럽하고 같이 힘을 한번 합쳐보자. 이러한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형 국가 R&D는 저희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부에서 앞으로 사업이라고 했고 본부처 육성화관 발표했죠. 그래서 앞으로라는 게 의미가 뭐냐? APRO 이름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도 앞으로, 그리스 용어로도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First Mover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 전략 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세 개의 큰 그룹으로 우리나라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단들을 이렇게 세 개의 큰 그룹으로 나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위 혁신 임무형 미션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임무형 그룹에 들어가 있고 저희 그룹이 사실은 단위 사업으로는 제일 크고 또 제일 눈에 띄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대도 많고 상당히 부담도 많습니다. 우리 미래 헬스케어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되게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 AI, 스마트 케어, 프레시전 메디슨, 유전체 굉장히 많은 블루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많은 국가 연구비가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사업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그랬습니다. 미래 헬스케어의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거는 대표적으로 양극화 현상, 주변화 현상입니다. 이것이 소속하고 있는 지역 시민들이나 인류 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겁니다. 소득에 따라, 지역에 따라, 교육에 따라, 인종에 따라, 사회 계층에 따라 생기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알파-H의 미션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연구 내지는 사업화의 기회 또한 이 부분에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위기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리더가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한국형 알파-H의 슬로건은 우리가 만들고 세계로 한번 나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KLS 미래 추진단은 여기서 보면은 미래를 영어로 그냥 future를 안 쓰고 미래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Medical Innovation, Research, Evolution MIRE라고 썼다가 마이어라고 읽을 것 같아서 A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래라고 했고 왜 future라고 안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죠? 미래.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름은 한국형 알파H 프로젝트 추진단이었었습니다. 출범할 때는. 근데 미국 알파H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이름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길래 저희가 전국민 네이밍 공모를 해서 바꾼 게 KLS 미래 이니시어티브고, 프로젝트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알파H가 없어지면 바꾸려고 하는 조직 이름이 K Healthy Futures였었죠.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가 편지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름하고 비슷하니까 바꾸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알파H를 유지하기로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네, 네. 네, 주제가 하나 있으시다고요? 네, 뭐 시간이 되면은 그냥 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 주십시오. 현명환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것이 주로 창업 쪽에 드라이브가 많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의사로서 의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산업화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기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하실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이오 산업과 의료 산업이 가끔 혼동이 돼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의료는 바이오의 일부입니까? 바이오가 의료의 일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는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레드 바이오라고, 의료는 레드 바이오에 들어갑니다. 그죠? 요번에 그 대통령 직할 바이오 위원회에서도 이미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의료는 레드 바이오로 바이오 기술이 엄청나게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기술 중에 극히 일부가 의료에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의료는 바이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암을 치료한다. 그 안에서 바이오가 어디 있나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기기, 제약, 서비스, 의과학, 소재.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향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바이오는 의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서로 레이어가 다른 학문으로, 레이어가 다른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쪽을 다 의료산업으로 그냥 불러버리는데, 의료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어느 한 직군이나 어느 한 부처에 쏠리는 현상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선택한 게 바이오 헬스입니다. 바이오라는 기술적인 요소와 헬스라는 서비스 내지는 목적지향적인 조건을 합쳐서 바이오 헬스라는 용어를 독특하게 선택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헬스가 상당히 지금 자리를 많이 잡아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빅3에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전 정권에서도 바이오 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하겠다고 했고 종합계획이 나왔었고, 현 정부가 들어와서도 똑같은 메시지로 바이오 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하겠다고 해서 똑같은 전략이 나왔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디지털이라는 용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제약이냐 제약이냐 의료기기냐 서비스냐에서 디지털 헬스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는 게 최근에 이제 새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5년간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만들게 돼 있죠. 그 산하에 생명공학 기본계획,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 3차 이거의 총괄위원장을 했는데 첫 회의에서 나온 게 이거였습니다. 1차 기본계획은 건강 R&D가 화두였고 2차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혁신이 화두였는데 이번 3차는 뭐를 타이틀로 화두로 가져갈까? 여러 가지 혈황설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헬스케어 3.0 시대다. 현재가 이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꽤 오래전에 나왔던 컨셉이었는데, 이건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헬스케어가 이렇게 시대가 바뀐다. 그러면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명의 격변기, 기술의 격변기에 헬스케어 4.0은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목적 지표, 공급 수요자,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건강, 보건, 경제라고 제안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헬스가 4대 성장 동력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건 경제를 한번 지향해 보자. 그런데 이때 마침 그때 들어서 WHO에서 백서가 나오기를 헬스 앤드 피스 이니시어티브라는 백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라는 메시지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다. 경제도 평화의 일부다. 그래서 헬스케어 4.0은 건강 평화라는 메시지로 한번 가보자라고 일이 진행이 됐고 실제로 기본 계획에 이러한 테이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 그냥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바이오헬스 국가 R&D 투자 한번 들여다볼까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나라 사이즈 대비 가장 많은 연구비를 투자합니다.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워낙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규모도 전 세계 3위입니다. 한번 보시면 정부 투자 액수를 한번 국가 R&D 투자를 보면 그죠? 작년 2024년도에 잠깐 좀 줄었었죠. 바이오헬스 영역은 여기서 과거에 8점 몇 퍼센트 수준에서 거의 10%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정권 때 정부에서 그 577 전략이라는 정부가 하나 있었었죠. 그때 그 앞에 5가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국가 생산 총 GDP의 5%를 R&D에 투자한다라는 것이 목표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하고 지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으니 그게 언제쯤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은 2022년도입니다. 당시에 국가 총 투자가 112조였었거든요. 국가 R&D가 거의 29.8조 해가지고 GDP의 5%를 R&D에 투자하는 시점에 2025년도에 딱 쳤다가 2024년도에 조금 줄었죠. 올해 좀 늘기는 했지만 아직 5%를 달성을 못하고 내년에 아마 좀 더 크게 늘어나면 다시 GDP 전체의 5%를 늘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총 지출과 R&D 투자는 명확하게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시장 규모 이렇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시장도 역시 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투자 이 산업의 규모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1%, 2% 트랩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가 우리 코로나 때 그 진단 시약 키트 꽤 돈 좀 많이 벌었죠. 조금 올라갔다가 코로나 끝나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2조에서 3조의 돈이 이쪽에 투자가 되고 있었는데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계속 여기 머물러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이죠. 그리고 제약산업도 굉장히 규모가 늘기는 했으나 지난 코로나 때 보면 결국 백신하고 치료제 개발 하나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의료기기,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증가율에 비해서 한국 의료기기 시장은 역시 급격하게 더 높게 빠르게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슬라이드가 정부 측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먹거리 사업으로 의료기기가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내 시장이 성장을 할 때 국내 기업이 동반 성장을 해야 우리나라의 산업으로 포지셔닝을 하는 거지 국내 시장은 성장하는데 국내 기업이 동반 성장을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외국 제품이나 외국 기업들의 시장으로만 존재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업을 어떻게 하면 동반 성장을 시킬까의 전략을 짜야 되는데 여기서 항상 만나는 것, 바이오헬스 산업을 얘기를 하다 보면 R&D에서 산업화까지 가는 과정에서 항상 얘기가 되고 있는 죽음의 계곡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산업이든지 이건 꼭 바이오헬스 말고도 어떤 산업이든지 연구가 시제품이 되고 시제품이 상용화가 되고 그 상용화된 상품이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국가를 먹여 살리는 단계를 가는 동안에 세 개의 허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시제품에서 제품, 혹은 상품, 혹은 상용화, 실용화 가는 과정이 바로 죽음의 계곡인데 바이오헬스 산업의 시장을 결정을 짓는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죽음의 계곡이 존재하는 겁니다. 2008년도에서 나왔던 논문이죠. 유명한. 그래서 네이처 표지 모델을 장식했던 유명한 겁니다. 훌륭한 연구 결과가 실제 실생활에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제의 장벽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걸 거쳐야 시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펀딩 갭인 것 같습니다. 돈이 마르는 겁니다. 소위 초기 투자 내지는 정부 투자, 공공펀드가 끝나고 나면 프로토타입까지는 잘 왔습니다. 그래서 프루프 오브 컨셉, POC까지 가서 TRL 4, 5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민간은 저쪽에서 무서워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가 임상시험 한두 케이스쯤 하면 슬그머니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최근에는 바이오 펀드가 말라가지고 임상 3상까지 하면 들어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음의 계곡에 존재하는 규제의 장벽이 있는 건 분명하나 이걸 돌파하기 위한 펀드가 말라버리는 과정이 죽음의 계곡을 특징을 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죠?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사업을 3개를 런칭을 했습니다. 하나는 연구중심병원, 다음은 본부처 사업단,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드웨어로서 양쪽의 첨복단지를 구축을 했죠. 최근에 참여한 게 저 알파H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의 알파H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죽음의 계곡을 넘겨가지고 국민들 손에 뭐 하나 던져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앞단은 갈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패스트 트랙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노벨상 훌륭한 연구, 미래 신기술 개발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슬로우 트랙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패스트 트랙.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본부처 사업단이라든가 혹은 뭐 앞으로 사업단에서 해온 단계를 이어달리기가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첨복단지 잠깐 보시면은 첨복단지를 이해하시려면 산업 클러스터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전 세계의 바이오헬스 산업을 리드하는 선도 국가들은 다 첨복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클러스터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대표적인 오송, 대구, 첨복을 빼고 나서도 대덕이라고 하는 앞단계 클러스터가 있고 구미, 원주, 송도, 판교, 홍릉 바이오밸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눈에 띄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입니다. 근데 이 지도를 잘 보시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죠. 뻥뻥 비인 공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다가 새롭게 첨복단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대구나 첨복에다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송 첨복단지 이사장을 해봐서 아는데 오송 첨복단지를 지금보다 2배로 키우면 저 비어있는 지역의 연구자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클러스터 전략은 클러스터 전략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면은 바이오서클라는 지역별로 구축해 주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클러스터가 이렇게 구축이 되면 공공투자와 그것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민간 투자가 합쳐져 가지고 제3섹터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는 R&D 전략에는 연구중심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이 환자 진료 공간이 아니라 벤치 사이드와 베드 사이드가 만나는 산업의 현장이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중심병원의 기획의 기본 스피릿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겠죠. 그죠? 휴머니티가 빠지면, 인문학이 빠지면은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 영역과 의료 영역은 인문학이 빠지는 순간 천박해지는 학문이고 천박해지는 산업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연구중심병원 기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TRL 레벨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세그멘테이션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연구중심병원을 현장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라 하는 것이 병원이 진료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바뀌라는 거고 이 사업 모델이 일본과 미국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는 본부처 사업단이 있죠. 의료기기는 올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신약 2단계 넘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뭐냐면 제가 가끔 의학과 과학을 융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의학이 과학인데 뭔 의학과 과학을 또 융합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의료기기하고 제약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의료기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 제약은 소품종 대량 생산. 우리가 물론 블록버스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초원천 물질, 기초원천 특허만 확보되면 제약은 블록버스터입니다. 뒤쪽은. 그런데 의료기기는 특징적으로 여기 있는 기술하고 특허가 범용 기술, 범용 특허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의료 현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범용 기술을 접목을 해서 빨리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제약이나 PhD 바이오 쪽은 기초 원천 연구에 따라 가지고 의료 서비스가 바뀌지만 의료기기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국가 R&D를 보면 바이오헬스에 지나치게 기술 중심으로 R&D를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낙차 큰 기술을 만들어서 던지면 시장에서 펑션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경영학의 기본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화두가 있습니다. 제가 국가 R&D 이런 쪽에 많이 관여하면서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는 요소 기술, 요소 연구자들을 보면은 정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정말 돈을 어느 한 군데만 밀어주면 노벨상도 타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실용적인 측면에서 딱 가서 봤을 때 이렇게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을 해보면 날지 못하는 장난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인공심장 개발을 오래 했는데요. 정말로 훌륭한 연구 결과 많이 나왔으나 상용화를 못 시키고 결국은 선반 위에 쭉 모셔놓고 끝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실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기술 중심과 시장 중심, 테크놀로지 푸시 전략과 마켓 푸 전략이 균형을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핵심 요소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갖다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이라는 것이 고객들의 집합체라고 정의를 한다면 고객은 소비 상황과 관련해서 고객은 크게 세 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구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하나입니다. 보통은. 제가 핸드폰 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핸드폰을 살 때는 제가 사고 제가 돈 내고 제가 씁니다. 그죠? 이건 고객이 한 사람이죠. 제 딸 핸드폰을 살라고 봤더니 뭘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 집사람이 결정하고 돈은 분명히 제 주머니에서 나갔는데 사용은 저희 딸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군가요? 의료기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심장 판막입니다. 심장 수술에서는 인공심장 판막인데 인공심장을 판막을 구매하겠다고 결정하는 건 누가 하죠? 이건 의사들이 합니다. 돈은 누가 내나요? 환자가 내죠. 정부가, 환자가 10%, 정부가 90%. 사용은 누가 하죠? 환자 몸에 들어가 환자가 쓰겠죠. 이때 중요한 컨셉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객과 관련해서. 바로 컨슈머라는 게입니다. 누가 이것을 소비시켜 주느냐는 거죠. 그렇죠. 제가 국가 대형 과제도 마찬가지고 가끔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시장이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업이 실패하는 넘버1은 시장 확보를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을 잘못 정의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개발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공급을 하는 걸 그냥 서플라이 체인에서 전체적으로 공급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연구자가 됐던 사업을 됐던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것을 사용할 환자를 시장으로 보고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의료 시장은 중간에 벤더가 있는 벤더 시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의 고객은 환자라기보다는 중간 벤더 시장인 거죠. 의사 한 사람을 붙잡으면 6명의 환자가 따라오고 또 한 사람 붙잡으면 4명이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벤더 시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현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범을 하고 또 가치가 올라갈 때 기초연구가 끝나가지고 프로토타입이 나와가지고 동물 실험 하나 할 때쯤 되면은 기업이 창업을 해가지고 보고가 1대3, 1대4 하고 주변에 이렇게 그죠? 사업비를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임상시험이 한 케이스 혹은 끝났다. 인허가 갔다 그러면 기업 가치가 휙 하고 올라갑니다. 기술 가치, 기술 상장이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 기업의 부가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영역이 바로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영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 영역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이 인허가,
규제 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식약처에 내릴 데이터, 네카의 신의료 기술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험 코드에 등록하기 위한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주냐는 거죠. 기술 중심 R&D 해가지고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죠? 자, 현장의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인허가, 규제 기관을 돌파하기 위한 인허가 자료도 병원 현장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구매 누가 한다 그랬죠? 의사들이 구매하는 겁니다. 그죠? 환자들은 돈을 내고도 내가 어떤 판막을 쓰겠다고 말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의 역할은 시작부터 끝까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하고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의사들하고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하고 협력이 중요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의사들하고 협력을 하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아프냐? 물어봤더니 도대체 바빠서 어디 가서 만나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구실을 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딴 대학 교수님들은 어디 실험실에 가면 만나기라도 하는데 진료실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하겠고 바쁘니까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것도 이해한다. 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의사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 것 같으냐 그랬더니 자기들하고 사고방식이 다른 것 같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의학도 전문직인데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는 거는 조금 요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는 맞다 그랬습니다. 왜냐? 한번 들여다보자. 사고방식이 다르다. 의학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느냐? 많은 분들이 의학을 과학이라고 보시더라고요. 남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과학적인 증거와 에비던스를 가지고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과학의 기본은 수학이죠. 수학은 변하지 않는 명제가 있습니다. 1 더하기는 항상 2고 1 더하기는 0입니다. 근데 의학은 저게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죠? 긍정적인 위약 효과, 부정적인 위약 효과, 플라시보, 노세보 효과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의학은 1 더하기 1, 1 더하기 1이 적동이 안 되는 데입니다. 그게 무슨 과학이에요. 아마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하면서 요걸 많이 썼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렇죠. 짧은 인생에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기자든가, 그죠? 뭐 이런 의미겠죠. 말 그대로죠, 뭐, 그죠? 비타 브레비스 아르스 롱가인데, 제가 드리는 퀴즈는 이거를 누가 한 얘기냐는 겁니다. 테스 형님이 하셨어요, 옛날에. 기원전 500년 전에. 어떤 테스 형님이 했냐? 이분이 하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힌트 하나 더 드리면, 이분 후배가 이 사람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히포크라테스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기원전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의학 교과서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쓴 그런 과학적인 의학 교과서가 아니라 경험에 의한 일종의 그 격언집, 이럴 땐 이래야 되느니라, 저럴 땐 저래야 되느냐 식으로 썼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의 격언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메디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히포크라테스가 쓴 세계 최초의 메디칼 텍스트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격언집에 나오는 첫 문장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답니다. 이때 예술은 의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 문장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번역한 건데,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병의 고비는 빨리 찾아오는데 의사들이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뭐라고? 항상 준비돼 있어라. 이것이 히포크라테스가 쓴 메디컬 텍스트북 격언집 1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술이라는 말을 왜 거기다 썼을까? 원래 그리스에서는 테크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테크네는 우리가 지금 하는 예술 같은 방식은 그런 어떤 소위 미적 기술 쪽은 분리된 데가 뭐 몇백 년 안 되죠. 예전에는 종합적인 하나의 스킬이었었습니다. 물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걸 남기고 가자라든가
미국의 유명한 시인 월즈워드 같은 경우는 그런 말도 했죠. 똑같이 썼어요. 인생은 짧고 life is short, art long. art long. 그래서 월즈워드는 뭐라 그랬냐면 사랑을 하자 그랬어요. 훌륭한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처음에 했던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은 그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병의 고비는 빨리 찾아오는데 의사들이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고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항상 준비돼 있어라. 이 말의 컨텍스트는 이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런데 동양에 권학문이 있죠. 동양에 나와도 권학문이, 대표적인 권학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양에도. 주자의 권학문, 소년이로 항난성. 소년이로, 인생은 짧고 항난성, 학문은 길다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쉬지 말고 짧은 시간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래서 어쩌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의 권한, 주자의 잡시에 성년 부중 내 이를 앉으신 젊음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또 뜨지 않는다. 그래서 어쩌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재미있죠? 옛날에 성현들은 통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의사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하라. 남의 생명 지우고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입니다. 고려 청자죠. 돈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운 고려 청자입니다. 제가 과학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 이런 걸 똑같이 찍어내는 날이 오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고령토를 어떻게 씻어가지고 어떤 가마에서 몇 천도 몇 시에서 뭐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구우면 이런 게 튀어나온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아니다. 생활도자기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보급 이런 문화재가 만들어지려면 마지막에 장인의 손끝이 닿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누가 옳은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파이널 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원격 의료를 단지 밥그릇만 보시고 접근하면 해결되기 좀 어렵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진, 촉진, 타진, 청진 그러잖아요.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봐야 되고 두들겨 봐야 되고 귀로 들어봐야 됩니다.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0, 1이라는 바이너리 코드를 가지고 뭔가를 해라. 뭐 상당 부분은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원격 의료를 의사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의학이 과학이라면 의사들은 과학자가 돼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의사들하고 얘기하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의학이 예술이라면 의사들은 예술가까지는 아니지만 장인이라는 거예요. 장인. 우리가 장인들 되게 괴팍하지 않습니까? 말도 이상하게 하고. 저는 의학이 예술의 영역에 들어있고 의학이 뭐 의사들이 장인이다. 그래서 잘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의사들을 한번 대해보시라는 겁니다. 자꾸 과학적으로 사고해라, 과학적으로 해라, 생각을 과학적으로 안 해서 그렇다고 자꾸 요구를 하시지 말고 의사들이 여러분들의 고객으로 펑션을 할 거라면 여러분들의 주치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구개발의 파트너, 사업의 비즈니스 파트너, 여러분들의 물건을 구매해 줄 여러분들의 고객으로 펑션을 하는 거라면 고객을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맞춰보시면 의사들이 의외로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요 메커니즘만 조금 이해하시면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좀 쉬워지실 거라는 거죠. 의사들 중에서도 의학이 예술이라든가 의사가 뭐 장인이라는 걸 동의 안 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된 건 있습니다. 의학 교육이 도제 교육이다라는 건 다 인정을 해요. 어깨너머로 배우는 학문이라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도제 교육이 우리가 견습생 10년, 숙련공 10년, 대가가 되면 30년 걸린다는데 저는 뭐 의사생활 40년 넘게 했는데 대가는 안 된 것 같고 대가 입구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혁신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있는 것을 조합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과제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산학연구원이라는 컨소시엄을 필요로 합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산학연변관 뒤에는 실질적인 스테이크홀더들이 존재합니다. 그 기업가 있죠? 기업가 뒤에는 투자자 있습니다. 대학에는 학자, 교수님들 계시고, 개발자 있고, 병원에는 의료진이 있을 거고, 관에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목표가 다 다릅니다. 이분들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산하연변관 컨소시엄을 꾸려와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필요합니다, 저게. 그러나 실제로 모아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철학과 관점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안 생기면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그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기서 리더십이 필요한데 소통을 베이스로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가를 인벤터라고 안 부릅니다. 인노베이터라고 부릅니다. 발명가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기술혁신 학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물론 기술도 하나의 요소로 필요합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나 산소와 수소는 이미 존재하던 건데 이것을 만나게 하는 기술 내지는 촉매 개발은 필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워크하지 않더라라는 것이 현장에서 많이 봐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학과 과학기술이 합쳐서 항상 콜라보레이션 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요새 MD, PhD 콜라보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의기투합이라고도 한번 불러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의사를 장인으로 이렇게 보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그 아르파이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정부하고 연구자하고 또 사업단이 긴밀하게 잘 역할 분담과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연구자에 대해서 그리고 단장님으로서 사업단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각각 당부하는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는 연구, 추격형 연구, 그 성공률에 집착하는 연구가 되지 않고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발들이 실패해도 좋으니까 덤벼봐라 라는 사회적 가치가 따라가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 앞으로형 사업, 저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단에 들어있는 많은 사업단들이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공공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공통적으로 단장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안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존 연구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하려니 되게 힘들어합니다. 제일 힘들어하는 게 우리 PM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PM들한테 전권을 달라.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더 드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지금 앞으로 사업단 협의체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각 부처별로 이렇게 분산이 돼 있고 부처 간의 칸막이 이런 문제가 뭐 어쩔 수 없이 존재는 하겠지만 이것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회계연도 일치라든가 어떻게 5개, 10개 사업이 똑같이 4.5년에 똑같은 180억으로 가겠습니까? 어떤 건 200억이 돼야 되고 어떤 건 100억이면 가능할 거고 또 매년 어떻게 40억씩 똑같이 나가겠습니까? 첫 해년도는 많이 나가야 되는 사업도 있고 다음 연도에는 적게 나가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걸 유연하게 5년치 예산이 확보됐으면 PM들이 그거를 재량껏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재미난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성경단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231차 현배왕교수의 바이오 창업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